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쌓았고 옵션 시장에서도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등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해외 시장도 제한적 반등만 있었을 뿐 변동성 증가와 함께 의미 있는 지수인 나스닥 15,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아참, 포지션 물리면 영상 안 올리고 맞추면 내 말 맞지? 라고 하면서 영상 올리는 거라고 비난하시면 여기서 구독 취소 누르고 영상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그동안의 멤버십 대상으로는 매일 소통의장을 열어서 장중에 포지션을 버티는 근거, 그리고 매크로 이벤트, 상품별 흐름 이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이야기했어요. 엉덩이에 납덩이 딱 두어 개 달아놓고 숏포지션 버틴 겁니다. 영상 못 올렸다고 놀고 있었던 거 아니고요. 숏포지션 물려갖고 트레이더들이 하는 만큼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거가 있어서 물린 겁니다. 자, 시황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한 그런 갭 다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7일과 18일에 오른 게 너무한 겁니다. 특히 이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거 시장 진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수했습니다. 지금 사흘간 삼성전자만 7,000원 넘게 매수했거든요. 하지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이것은 삼성전자와 TSMC 비교 차트인데요. 보면서 얘기하죠. 요건데 그 17일과 18일에 보면 TSMC는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매수가 들어왔죠. 이 올해 2분기부터 삼성전자 롱, TSMC 숏이라는 롱숏 페어 트레이딩이 유행 중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삼성전자 롱이 들어올 때 코스피 선물 롱이 생각보다 얼마 들어오지 않았죠.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340 이상의 콜 매도가 쌓였는데 이게 단순히 커버드 콜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한 행사가에 아주 그냥 배리어를 치듯이 쌓았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상승에도 롤링업을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지수 상승은 여기 이상 안 돼 라고 대놓고 선언을 한 셈이라서 화요일과 수요일이 지수 상승이 저는 오버레이션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롱 TSMC 숏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마켓으로 본다면 굳이 개별 종목에서 개별 지수로 해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에도 또는 매수에도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물론 현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 빠지고 있죠. 오늘은 테슬라마저 빠졌어요.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 업체라고 해도 초고 밸류에이션이라고 보는데 테슬라는 뭐 전기차는 전기차고 노조, 슈퍼컴 솔루션을 보유한 AI 내러티브가 좀 묻어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내러티브가 망가지면서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AI 프리미엄마저 빠지게 된다면 아무리 그 HBM3 공급, 독점 공급 썰라썰라 한들 SK하이닉스가 이 상승세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그냥 대꼭지를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갭 다운이 나오고 처음에는 롱 포지션이 손절 정도가 나왔다면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본격적인 숏 포지션이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 미결이 4,000계약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외국인들이 일중 선물 매도 규모도 7천억밖에 되지 않아서 추세 숏을 외치기에는 2%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오후 들어서 V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18.23포인트 종가 고가로 달렸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늘 하락이 컸다 해도 지수는 320선 깨러 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V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면 V코스피 지수를 제가 여기 있구나. 이게 지금 18.23으로 끝났는데 그 올해 3월 달에 SBB 사태 있었죠. 이거 근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변동성은 다 20포인트를 넘겼어요, 오늘. 그래서 V코스피 지수도 한 차례 더 오버슈팅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좋게 볼 수 없죠. 옵션 시장에서는 클래스별로 롤링 다운이 나왔는데 콜 옵션의 340 배리어는 여전한 채 335 이하의 높은 델타의 외곽의 콜 옵션도 미결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 상단을 더욱더 확실하게 닫아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풋 클래스 또한 302선까지 롤링 다운하면서 전체 시장의 방향을 계속 아래쪽으로 기울여 놓고 있어요.
한편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점심 이후로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 2400 초반에서는 기관들도 좀 현물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텀 피싱 차원에서의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이지만, 글로벌 변동성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저는 바텀 피싱을 논한 건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의 변동성 증가는 분명히 이 저가를 갱신하러 가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해지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선물 베이시스도 최근 3일간의 강세 수준을 꺾어놓은 그런 낮은 일중 평균 베이시스를 기록했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고작 7,000원밖에 안 나오는데도 베이시스를 이렇게 눌러놨다. 이러면 나중에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면, 그럼 그때는 이제 선물 매도가 하루에 1조씩 나오는데, 그러면 베이시스 아주 완전히 망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총평 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한데, 코스닥 개별주들 중 와 싸다 싶은 종목들이 제법 보입니다. 텔레그램 받은 글 시리즈 중 선대인 씨가 주장하는 이런 기업들은 피하라 리스트가 있는데, 한병화나 최준철, 선호주 이런 걸 피하래요. 저는 그런 주식들마저 싸게 보인다 그러면 저는 진짜 싸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선대인 씨 주장을 보면 정말 저 인간은, 이건 자막으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자막은 좀 귀찮으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고 해서 세일즈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덕분에 싸게 잘 사서 대용 걸어놓고 내년에는 코스피 옵션 열심히 패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주식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좀 그러네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얼마 밀리지 않았어요. 특히 변동성 지수의 상승분을 고려하면 채 마이너스 1%도 하락하지 않은 것인데,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뉴스플로우를 보면 로슈홀딩스, 노바티스 이런 GLP-1 이슈가 없는 제약사들이 박살나고, 네슬레 같은 소비재 주식들이 실적이 박살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재미있게도 로슈, 노바티스, 네슬레 이런 게 죄다 스위스 증시 종목이에요. 그래서 유럽 증시 전체로 놓고 보면 하락이 그리 커 보이지 않아요. 참고로 스위스 증시 SMI 인덱스 한번 보고 가죠, 차트. 떡락을 하고 있죠. 이게 처음에는 ABB 이런 것들이 좀 망가지고, 그리고 ASML도 ASML 그 전에 망가졌구나. 그리고 이제는 어제 오늘은 이젠 그 로슈, 노바티스, 네슬레 이런 것들 얻어맞은 건데, 참 이런 떡드랍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스위스 증시는 어떻게 된 게, 지금 경기 민감주도 얻어맞아, 경기 방어주도 얻어맞아, 은행주도 얻어맞아, 참 이렇게 괴로울 수도 있나 싶어요. 여하튼 유럽 변동성 지수는 올해 3월 SBB 사태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22포인트를 종가상으로 넘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차트 보시죠. 이 자리를 넘겼습니다. 이 선을요.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22.30포인트를 마감했기 때문에, 저는 주말이 리스크 하루 더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지한 모습이 하루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증시는 그렇다 치고 채권 시장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대로 투자자들이 미국 10년 국채 5% 넘어갔냐, 요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국채만이 아니라 글로벌 장기 채권들이 다 맛이 가고 있어요. 목요일 새벽 2시에 20년 그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죠. 간접 입찰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와서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는데, 하지만 금요일 아시아 세션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는 모조리 반등을 까눌렀죠. 그리고 오늘 파월의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또 장기 채권 오르는 듯 했는데, 단기물만 채권이 올라왔고 장기물은 잠깐 반등하다 도로 다 빠져버렸어요. 이러한 채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10년물 5% 넘기다 아니야, 응? 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차트를 또 보면서 얘기하죠. 요거죠. 요거는 투텐 스프레드 2년 10년 그 미국 국채 스프레드 차이 차트인데요. 제가 9월부터 주장한 게, 이 미국 10년 이 투텐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끝나고도, 즉 지금 0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았죠.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도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풀린다. 응? 그리고도 이제 그게 플러스가 난다. 즉 뭐냐면 단기 채권은 버티는데 장기 채권은 계속 망가졌다. 이게 진짜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로 오르고 장기 채권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이 역전이 풀리기까지 17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이 수치는 올해 3월에 그 SBB 사태 그때 단기물 급등을 넘어선 거죠. 그러면 이제는 3월이랑 10월의 차이는 뭐냐? 미국 국채 단기물은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장기 채권을 던지는 건데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죠. 당연히 변동성도 높아요. 그래서 손절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들 장기 채권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인데 저는 이번에 은행주 실적 발표 때 마시간 은행들 자산 인수한 JP모건 또 기타 메이저 금융사들이 실적이 멀쩡하게 나온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보지만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된 뒤에도 장기 채권 눌림 나온다? 그때는 진짜 시장이 투매가 나올 것 같아요. 또 단기 채권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고위험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썰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장이 정말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럽 세션에서 비달러들이 좀 반등을 준 듯했는데 파월이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자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해버렸죠. 그 와중에 엔화는 150엔을 터치하기 직전까지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150엔 깬다. 그러면 제대로 된 개입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주말에 나올지 뭐 다음 주에 나올지 그건 모르겠는데 10월 마지막 주에 BOJ 있거든요. 그 전에 엔화가 150엔 깬다 하더라도 150엔 때 다시 그 BOJ 때 다시 150엔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달러가 확실하게 고점 치면서 엔화가 그동안에 한풀이 할 것 같아요. 저는 N콜 옵션 들고 있는데 이 사실상 반쯤 휴지가 됐죠. 그래서 세타를 많이 날렸는데 N 그럼 선물로 들고 있으면 얼마 손실 아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150엔 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스탑로스가 나올 수 있죠. 스탑로스 형태가 하루짜리인지 뭐 2박 3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하고 그 스탑로스 나온 다음에 엔화가 다시 오른다 해도 선물로 얻어맞으면 그 정신 못 차리는 데미지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가치 감소를 감안하고도 콜옵션 잡은 거예요. 여하튼 주말 앞두고 지금 150엔에서 어떤 난리브루스가 날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가 또 올라왔는데 다 얻어맞았죠.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 초반에 꽤나 눌린 듯 했는데 브렌트 기름이 90달러 지지 확인한 뒤에는 점진적 상승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골드도 채권 시장 하락과 관계없이 계속 올랐는데 이거 다 전쟁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전쟁 리스크 과하게 올랐네 매도 이건 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목요일 새벽에 15,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깼다가 급 반등해서 마감했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또다시 눌림이 나오면서 전산장에서 14,950포인트까지 깨는 그런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본장 개장 전 반등이 또다시 나오면서 나스닥이 자꾸 이제 15,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고 했죠. 파월이 뉴욕 경제클럽 연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차례 15,100포인트 넘기기도 했었고요. 연설에서 작은 해프닝 액티비스트가 한번 들어왔었죠. 그래서 난리를 폈는데 파월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 주장 크게 벗어나지 않은 소리를 했고요. 여전히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내세우면서 고구마 같은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고구마로 느끼고 뭐야 진짜 그랬는데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파월이 발언에 대해서 이거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언급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콜옵션 매수가 유입됐죠. 하지만 거대한 흐름은 이미 기울어진 뒤였어요. 사실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이른바 제가 표현하는 거 있죠. 생수통에 머리 퍼부으면서 생수통을 머리에 퍼부으면서 매수 이런 걸 외치는 흐름이 있었는데 새벽 2시 넘어서는 오전장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지난주의 상승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생수통 다 비어버린 거예요. 특히 오늘 오전 장마감 무렵은 더 가관이었던 게 장마감 직전까지는 어떻게든 S&P 선물을 4,310포인트에 붙여놓고 딱 현물 마감시켰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바로 선물 매도 던지면서 급락시켰죠. 시장이 목에 찬 겁니다. 결국 빅스 지수는 종가상으로 21.40포인트로 올랐죠. 요게 이제 빅스인데 21.40포인트예요. 이거는 올해 SBB 사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한 차례 언더슈팅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는 저가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한번 폭발한다고 해서 그게 하락 끝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제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과 소통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게 SOXL이나 TQQQ 이런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하락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들이 항복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장의 하락이 진정한 하락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14,600포인트, 지난번 박스권 하단까지는 좀 빠르게 간 다음에 멈출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4,600포인트 박스권 하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지, 아니면 박스권을 빠르게 언더슈팅으로 돌파해버릴지에 따라서 향후 그림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전자가 된다면 올해의 장은 변동성 고점을 찍을지언정 지수는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을 보고요. 후자가 된다. 그러면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발도 크게 들어와서 나름 연말은 좀 버티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나스닥 매도 6개 보유분 중 1개를 14,980포인트에 890포인트에 1개 청산했고요. 나머지 5개는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14,600포인트 근접할 경우에 또 1개 줄일 것인데 변동성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2억 개 정도는 또 물릴 각오하고 더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거예요. 14,600포인트에 온다 하더라도 초포지션 완전히 치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포함한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테슬라가 마이너스 10% 하락이 나왔죠. 성장 기대감에 대한 흠집이 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프리미엄은 남아있다고 봐요. 그 이야기는 아직 아래로 갈 길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폰 15 프리미엄이 있는 애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렇게 맥니피션트 7 주식들이 계속 눌리다 보면 올해 장사에서 제대로 돈 번 적이 하나도 없다고 보죠. 얘기했지만 SPX 인덱스 SPW로 보면 이미 다 빌로우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다 마이너스 YTD 마이너스 넘겼고 그리고 러셀 마이너스 넘겼죠. 이 맥니피션트 7들도 이제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YTD 마이너스 먹기 전에 에이 안되겠다, 그런 꼴 당하기 전에 빨리 선착순으로 주식 팔아가고 단기 채권으로 스위칭하자, 이런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게 단기 채권이 하방 경직을 담보할 것으로 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오면서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를 깨게 된다면 일시적인 하락은 나와도 중간 반등이 제법 클 것으로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중 독고다이로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20포인트대 터치하면서 장중 등락이 급하게 나올 때마다 선물 매도를 쌓는 그런 좋은 기회를 찾는 게 좋겠고요. 글로벌 하락은,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은 글로벌 변동성이 폭발할 때 나타날 것이라고 봐요. 아직은 변동성이 고가를 갔지 폭발은 안 했거든요. 특히 아래로 307포인트에 지금 우리 배리어가 대량은 쳐져 있는데 이 자리가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에 해당해요. 그때까지는 지수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락하는 그런 점진적 하락이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코스닥은 그보다 훨씬 더 빠질 것 같으로 보고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나스닥 숏 포지션 유지합니다. 오늘 1개 청산을 해서 5개로 줄였는데 사실 상반기에 나스닥 스퀴즈 당하지 않았다면 좀 더 강하게 매도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내려가니까 영상도 올리고 또 썰도 풀고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평가 손실 얻어맞으면 불편해요. 하지만 본인이 개별 종목이 대주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주식을 외부인이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 퍼뜨리면서 폭등시켰다. 그럼 일부 좀 매도하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매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아이고 여기서 매도를 할 걸 저 아래서 매도를 하고 배 아파할 겁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서 며칠 연속해서 양봉 막 냈다가 슬금슬금 하락해요. 그러면 오를 때는 기분 좋았다가 내리면 속상한 겁니까? 아니죠. 제가 이제 포지션 매매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흐름, 그리고 투기적인 매도세 이걸 다 어떻게 맞춰요? 전체 시황을 보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방향성 잡고 밀어붙여야 마음 편하게 벌 수 있는 겁니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양복 나는 거 다 쳐맞았다고 델방 뿌리라고 하면 4월 사이에 다 도루묵 됐는데 이거 일장춘몽이 델방몽이라도 됩니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YTD로 플러스 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황 못 맞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시장에서 생존해 계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더 보죠. 요거 하이힐드 채권이거든요. 어제 YTD 마이너스 갱신해버렸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괜찮다 얘기 나오는데 아니라고 봐요. 이거 하이힐드 채권 망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단기금리는 오르는데 단기금리는 버티는데 하이힐드 망가진다. 이거
시장에 안 좋은 뉴스입니다. 이거 아직 얘기 안 나온 뉴스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SDI라는 양반은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뭐 정치적 편향성 이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기 싫은데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몰아간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